또 우리 미스터 마켓 시간. 이게 뭐 농담으로 또 우리 뭐 미스터 공포 뭐 이런 거 좀 장난 좀 쳤더니 미스터 뭐? 미스터 공포. 그거 그랬더니 확산된다. 이건 진짜로 김프로는 공매 세력이랑 결탁한 게 확실하다. 국장 겁나게 누르려고 악재 얘기만 한다. 이래서 무슨 투자를 한다고. 아이고. 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매도를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공매도에서 숏을해서 돈 먹기가 엄청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 그냥 머리나 시원하게 감고 일이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샴푸로 머리 시원하게 감으시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중동을 다녀오겠습니다. 본인 다녀오시는 거예요? 네. 좀 위험한데 누굴 보내? 이거 너무 위험한 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뭐 두바이에서 놀다 오지 마시고요. 두바이 같은 데.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개의 BBC, 영국의 BBC가 있고요. 한국에는 또 3%가 있죠. 박병창 이사님이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미국 시장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8월, 9월 두 달 하라 그랬죠. 네. 10월 2주간 반등을 했습니다. 비교적 강하게 반등을 했고 견조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기적 분석상으로는 거기서 돌파하려면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 주 들어서는 하루 빠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0.98, 나스닥은 1.6, S&P 500 1.3 하락했는데요. 다우가 하락을 한 거는 어제 일부 은행주에 또 실적이 좋은 은행도 있었는데 좀 좋지 않은 은행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주 하락이 좀 있었고요. 나스닥은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미스터 마켓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더불려서 대중 수출 통제에 맞물리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많이 빠졌네요. 어제 3.9% 하락을 했고요. 어제는 테슬라가 너무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4.7% 하락했는데 테슬라는 지금 이제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매출은 컨센에 부합하고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12%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빅테크의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테슬라는 매출, EPS 모두 다 컨센서스를 약간씩 하회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5시 기준으로 좀 전에 보니까 4%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도 하락을 하고 시간에서 테슬라요? 저게 쇼크라는 거죠. 어닝 쇼크. 예. 네, 그런 모양이 좀 소폭 하락을 했긴 했는데 확실히 미국은 진짜 어닝 쇼크 나면 떨어지고 서프라이즈 나면 올라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쉽다니까. 실적 보면서 하면 돼. 와, 정직하네. 그래야 맞는 거죠. 우리나라 실적 나쁘면 올라가고 실적 좋으면 빠져요. 삼성전자. 희한해.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애플 마이너스 0.7, 뭐 아마존 좀 빠진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뭐 반도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이나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대중국 통제 여기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화된 거. 그래서 이게 피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잠깐 뭐 언급을 좀 드리면 월가에 난 자료에 보면요. 여기 보면 요즘에 인텔은 크게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요번에 인텔의 제품 하나 거기에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인텔의 피해가 좀 더 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AMD는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제 보고서들 의견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AMD는 중국이 별로 없어요. 얘는 북미가 더 많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같이 하락한다면 AMD는 그냥 같이 하락한 것뿐이다. 기회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달러네스가 106까지 올라왔고 원화가 1,350원. 지금 환경은 이 지표의 환경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주식 시장의 체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표를 보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5%에서 이보다 더 얼마나 더 할까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에 대해서 잠깐 그냥 제 의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미국의 국채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에 대한 BOA에서 매니저들한테 서베이를 해봤어요. 의미가 좀 있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강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0년만기 이제 경기에 초종한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 많이 하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장기 성장률을 반영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와 연동하면서 이게 국채 수익이 오르는 것 같다는 32%. 네. 하나는 뭐냐면 50%는 정부가 계속 국채 발행을 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게 거예요. 수급이죠. 네, 이게 수급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저게 거예요. 수급 플러스 퀄리티예요. 왜냐하면 계속 국채 발행을 하면 네. 미국 국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저 요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제 그 보시면 어제 20년 만기 국채 발행을 했어요. 네. 5.245%로 했는데 지금 이게 5%에 넘어섰나 근접했다가 다시 좀 떨어졌거든요. 이게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응착률이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2.59배 정도. 지난번 했었던 30년 만기보다 좀 괜찮았고요. 네. 130억 달러 정도 어제 국채 발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성공했냐 안 했냐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힘드냐. 국채 발행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물론 그 전에도 계속 했지만 계속해서 미 재무부에서는 뭐 어떻든 뭐 재정 상태가 안 좋고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국채 발행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국제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 매니저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이라는 거를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강력하게 추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25년 인상된 그 종속전선 변압기가 전체 70%가 되고 이거 날씨나 이거 전력 수요를 봤을 때 시급한 사업이다. 어떤 지역에는 100년 전에 한 것도 많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재작년에 130억 달러를 추진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뭘 발표했냐면 이번에 35억 달러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1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면은 해서 요거를 지금 이제 이 촉진 사업을 좀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서 아주 왔습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을 하는데 옐런 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모두 지원할 여유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지원 패키지로 지원 예산 승인을 추진하겠다. 1,000억 달러짜리.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선거 때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 정도 줬다는 걸 아침에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1,150억 달러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근데 제가 왜 그냥 재밌어서 저 팁을 따지 않겠습니다. 재밌어서 정치적 이런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 이해관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니 이게 지금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에 35억 달러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한번 가져왔어요. 다른 나라 전쟁 지원에 지금 1,000 몇백억 달러를 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미국이에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어제도 이런 국채 발행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튄 거다. 결론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러면 계속될 거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식자 전체로 보면은 요 뭐 몇 개월이나 이런 건 단기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경사를 볼 때 네. 2013년도하고 2018년도에 그해 연말에 미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를 넘긴다 안 넘긴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3% 넘어갔을 때 시장 막 급락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가 3%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은 그것을 반영하면서 적응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또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냥 과거하고 지금하고 맨날 똑같다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뭐 그걸 경험치로 봐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많지만 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미국의 이 국제 수익률이 막 이렇게 급등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이렇게 그 정도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제 코스피는 0.1% 올랐는데 코스닥은 1.3%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했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3,460억 매수해 삼성전자 한 종목만 3,446억 매수했습니다. 그 전날에 3,5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7천억 정도 이틀간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넘겨섰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대형주가
가격 레인지의 등폭이나 낙폭을 확대할 때 그때 잘 봐라.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매수로 인해서 지수 코스피는 0.1에 있었지만 코스닥 1.4%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김프로님 잘 아실 건데 시장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삼성전자하고 은행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는 다 약했어요. 어떡하지 경험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말렁하죠. 예, 썰렁한 시장이 돼요. 지금 전형적인 그 방어적 그런 시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알아야 되는 게 그다음 시황 때문에 저희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 현실적인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개인 소외 시장으로 계속 그냥 연말까지 마감될 거냐 아니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느냐는 몰라요. 이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개인 소외 시장으로 마감하는 시장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우리는 뭐냐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런 푸념이 나오는 시장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선순환이 되려면 결국은 매크로 안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매크로 안정이 돼야지 심리가 안정이 되고 수급이 개선돼야 되니까. 이게 그럼 선순환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수 안정이 돼야지만 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어떻든 더 밑으로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럼 시장은 여기서 악재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가네. 그러면 종목도 해야지. 요렇게 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봐야 되는 그 순간 그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그러면 매크로의 안정이 돼야 된다는데 그럼 매크로의 안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 리스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11월 1일 날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약간 완화적 스탠스를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중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파월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만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좀 바라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금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맨날 미국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금통위는 그냥 뭐 뒷전으로 좀 가 있는데 거의 동결인 거죠 여기는.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몇 가지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9월 실물지표 발표했는데요. 예상 상회하면서 좋게 발표했습니다. 3분기 GDP 4.9%, 예상치는 4.4에서 5. 2분기 6.3이었고 누적은 5.2%이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은 예상 4.5, 이번에 4.5 나왔고 소매 판매가 예상 4.8에서 5.5로 나왔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도 3.1로 좋게 나왔고요. 부동산이 안 좋았고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예상이 8.5, 마이너스 8.5였는데 마이너스 9.1로 됐습니다. 실업률은 전월 5.2에서 5%.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죠. 근데 어제 상해 종합지수 마이너스 0.8로 끝났습니다. 시장이 외국인들 지금 중국 시장에서 계속 팔고 있거든요. 시장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1대1로 지금 끝났잖아요. 결과도 별거 없어요. 1대1로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권 기자님은 뉴스 하나 전에 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10년 이게 벌써 10년 됐어요? 네, 10년 된 거예요. 1대1로 사업한 지 10년 됐는데 결과 나온 게 별로 없구나. 네, 되게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110개 국가의 정상들이 간 거예요. 중요한 회의였는데 별 얘기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뭐 1대1로 해갖고 중국이 이제 뭐 전 세계로 뭔가를 막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그 펀드 만든 건 어떻게 됐지? 우리가 뭐 부총재를 가냐 마냐 해가지고 막 1대1로 펀드가 있었어요? 1대1로 추진하는데 네. 그 중국이 주도한 펀드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우리도 돈 내고 뭐 네. 그죠? 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흔적도 없네 지금. 얘기 없습니다. 기사를 본 적이 없어. 결과치에 대한 큰 얘기가 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이 급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게 더 급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야, 니네 이제 고성장 끝났어.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이거 잘 유지하는 게 중국의 기대야. 이렇게 좀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출이라든지 경기든지 이런 부분은 중국의 중장기 흐름에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요번에 터닝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알고 계시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세계 비만 치료제 급성장할 거다. 이건 뭐 단신이니까 이렇게 읽어만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OTT들이 게임을 자기네 플랫폼 안에 쓸어 담고 있다. 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게임을 안 합니다. 말씀을 좀 OTT가 드리면. 게임을 쓸어 담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안에 게임 안에 있어요. 들어가고 지금 게임이 있잖아요. 네, 캐주얼 게임 같은 거 예, 몇 개 근데 있어요. 거의 중요한 게임들을 지금 이제 넣는다는 거예요. 저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5억 명이 한다는 게임이랍니다. 이 게임이. 아 GTA? 예, 예, GTA 예. 유명한 게임이에요. GTA 저는 안 유명하죠.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네. 요거를 넷플릭스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무료로. 넷플릭스는 그러면 자기네 컨텐츠를 볼 시간에 게임을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넷플릭스 내가 좀 갈팡질팡 하는데. 아 그래? 게임을 왜 넣지 근데? 여기 떠날까봐 넣는 건가? 아니요. 넷플릭스 구독하지 않은 그냥 다른 게이머들을 끌어들이려고 5억 명이나 있으니까 게이머들이. 아, 게이머 중에 예. 저 넷플릭스가 예. 저걸 잘 모르네. 뭘요? 게임에 거의 중독성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마저 끌어들이겠다 뭐 이런 저 작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거는 넷플릭스의 이 마케팅 전략도 뭐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다면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디에 관심이 더 있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그러잖아요. 제일 안 좋은 데 바이오가 더 안 좋은 데는 사실은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이? 예. 게임. 게임주들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게임 또 제가 또 투자를 또 해봤죠.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이거 분명히 다른 데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동향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뉴스를 좀 가져온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네. 이게 말씀 야, 근데 드리겠고요. 저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넷플릭스 구독자인데 영화 보다가 게임이 있어. 게임을 해. 게임에 푹 빠져서 게임 재밌게 해. 그럼 넷플릭스 그만큼 안 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안 봐도 구독은 했은 거 아니에요? 안 봐도 구독은 할 수 있다. 뭐나. 저도 구독자인데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는데. 넷플릭스요? 넷플릭스요? 네. 저 매일 보는데. 뭐 보세요 그러면? 예? 거의 안 보니까. 저는 TV 딱 틀면은 바로 넷플릭스도 들어가. 솔직히 TV 말씀드리면 거의 안 보시죠? YTN 딱 보고 뉴스 하다가 별 재미 없으면 바로 넷플릭스 들어가. 예.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그다음에 애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애플도 참 아직 해지 안 하셨죠? 해자 못했죠. 해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리고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내년 국내 산업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드라마틱한 개선 너무 기대하지 말자. 결론은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업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제한적 회복세라 지표는 분명히 나올 거다. 그중에서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분야는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석유화학은 수요 위축과 고유가 공급과 이후로 내년에도 혹독한 침체가 있지 않겠냐. 디지털 사업군은 완연한 개선 기대되지만 가격 약세는 지속될 거다. DDR5나 OLED 등 고가 제품으로 실적 개선이 기여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은 기저효과는 가능하고 섹터별로 좋아지는 곳은 있지만 강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트렌드 포스에서 2024년 텍 트렌드 발표했습니다. 그냥 우리와 관련된 것만 그냥 한 줄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빅테크들 AI 칩 개발 지속되며 서버에 의한 HBM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중국 그 모빌리티 얘기를 쭉 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진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성장 사업이니까 했던 게 요 자율주행과 UAM 요쪽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선사업 후 규제 정비로 25년까지 UAM, 2028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라 함은 네. 기존의 규제에 막혔거나 관련 제도의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19일이 오늘 아닌가요? 오늘부터 네네네. 규제 샌드박스 접수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도 지금 이게 훨씬 중요한 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UAM도 2020 뭐 그때 전에 몇 년 전엔 뭐 2025년이면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럴 것 같이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2023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UAM 기술도 기술이지만요. 네. 그 얘기 잠깐 할까요? 그러면 우리 그 캐즈미로라는 게 기술들, 캐즘. 캐즈미로는 캐즘, 주식 캐즘. 그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S 커브를 걷는다. 저는 이제 요거를 제 책에도 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법이나 규제나 규정 또는 우리의 일상의 마인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근데 굉장히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났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다가 그게 상용화되는 그 과정에 절단되는 어떤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가는 뭐야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주가가 다시 실망하면서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그게 캐즘 이론에 의한 S커브 이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구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신사업이나 신기술은요. 네. 그걸 감안하면서 주가를 봐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캐즘 꼭 유념하겠습니다. BBC 잘 들었습니다. 난 그 뜻을 몰랐어요. BBC? 박병창. 아, 지금 며칠 전 언제부터 했는데 이거를. 아, 형님. 근데 정확히는 BBC는 아니까 그만하세요. 아, BBC는 아니신가요? 아, PBC인가 그렇게? PBC죠. 에이, BBC가 좋아요. 자, 지금 박병창 이사님. 예. 오늘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